조선시대 부모들은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길 바라기 전에 단 하나만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만 있어다오. 병으로, 굶주림으로, 신분 하나로 인생이 무너졌던 시대. 오늘은 조선 부모들이 밤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을 부모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조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부모들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길 바라고 높은 벼슬에 오르길 소망하고 집안을 빛내주길 기대하는 모습. 사극에서 보던 그런 장면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부모들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절박했습니다. 출세? 그건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전에 그저 살아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기를, 이번 계절만 건강하게 견디기를, 올해만 굶지 않기를. 현대를 사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바라고,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의 안전과 건강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30대 중후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 속에는 어린 나이에 죽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5명의 자녀를 낳으면 그중 2~3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5명인데 그중 절반은 어른이 되기 전에 떠나보내야 한다면,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의료 환경은 어땠을까요? 한양에 사는 양반이라면 그나마 의원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평민들에게 의원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값비싼 진료비는 둘째치고 의원 자체가 마을에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실의 자녀들조차 홍역, 천연두, 학질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은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최고의 어이들이 밤낮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자와 공주도 이러했는데 일반 백성의 자녀들은 어땠겠습니까? 한 조선시대 문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기쁘기보다 두려움이 먼저다. 얼마나 오래 곁에 둘 수 있을지, 무사히 자라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의 부모들에게 자식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잘 키우는 것보다 살려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식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조선 부모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과거 시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조선 부모들이 밤마다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병입니다. 조선의 부모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도적? 아닙니다. 바로 자식의 열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겁다는 걸 느끼는 순간 조선의 부모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열이 며칠 안에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해열제를 먹이고 병원에 갑니다. 독감이면 항바이러스제를, 폐렴이면 항생제를 처방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감기 한 번 잘못 걸려도 폐렴으로 진행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사가 심하게 나면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링거 하나면 해결될 일이 그 시절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거의 매년 전염병 유행 기사가 등장합니다. 한성부에 역질 전염병이 크게 돌아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간다. 홍역이 크게 번져 어린아이들이 열에 9은 앓고 그중 절반은 죽었다. 두창천 연두이 유행하여 온 나라가 통곡 소리로 가득하다. 홍역과 천연두는 조선시대 부모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이 병이 도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들은 아이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더더욱 피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좁은 마을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안에만 있어도 식구를 통해 옮았습니다. 한 양반가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홍역을 앓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아이를 데리고 친척 집으로 피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작은아이도 사흘 뒤 열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제발 이번엔 살려달라고 빌었다. 큰아이는 작년에 보냈다.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록입니다. 이 글을 쓴 아버지는 결국 작은아이도 보냈습니다. 연이어 두 자식을 잃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기도했습니다.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둘째,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알려준 방법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쑥을 태우고 특정 나무 껍질을 다려 먹이고 찬물로 온몸을 닦았습니다. 어떤 것은 효과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 약초를 구했습니다. 돈이 있는 집안은 약방에서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직접 산에 가서 약초를 캤습니다. 문제는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의원을 부를 수 있는 집안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나마 의원이 와도 할 수 있는 치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개념도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조선시대 한 어머니가 죽은 딸을 위해 쓴 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열병을 앓을 때 내가 대신 아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숨을 헐떡일 때 내 숨을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내 곁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용서하렴. 어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조선의 부모들은 자식이 아플 때마다 이런 무력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할 때조차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어떨까? 이번 계절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한이서인 동의보감이 왜 그토록 귀한 책으로 여겨졌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책 한 권이 집안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으니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항생제가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조선의 부모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부모들의 두려움은 병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병이 갑작스러운 공포였다면 굶주림은 느리게 다가오는 절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부모들은 봄이 되면 두려워했습니다. 보릿고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곡식은 이미 바닥이 났고 봄에 심은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가장 귀한 계절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배고픔을 다이어트나 체질 개선의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기근 관련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경상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한다. 황해도에서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즐비하다. 기근이 심하여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마저 무너졌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없다면 누군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잔인한 선택 앞에서 조선의 부모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신이 굶었습니다.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나가 일을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러고는 나는 일하는 곳에서 먹고 왔다며 아이들에게만 밥을 먹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을. 부모는 자식 앞에서 밥을 먹는 척 했습니다. 혹은 일터에서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자식이 눈치채고 밥을 안 먹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모는 자식을 멀리 보냈습니다. 차라리 다른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라. 이것을 환난민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근이 들면 사람들은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자식만 보냈습니다. 어린 자식이 혼자서 수십 리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 함께 굶어 죽는다. 하지만 저 아이 혼자라도 다른 곳에 가면 누군가 불쌍히 여겨 밥 한 끼라도 줄지 모른다. 한 문헌에는 이런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보내는 어미의 마음을 헤아려다오. 이곳에 있으면 너도 우리도 모두 굶어 죽는다.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 고개를 숙이고 밥을 구걸해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어미는 여기서 내 동생을 지킬 것이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이 편지를 쓴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헤어진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아이들은 제일 먼저 굶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굶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밥을 덜 먹으려 했습니다. 조선시대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많이 먹으면 부모님과 동생들이 굶는다는 걸.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배 안 고파요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는 그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한 조선시대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작은아이가 오늘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형들에게 더 주라고 했다. 겨우 7살인 아이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줄 아는가.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굶주림은 가족의 사랑을 시험했습니다.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누가 덜 먹을 것인가. 이 잔인한 선택 앞에서 조선의 부모들은 항상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들이 기근 대책을 논의하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구호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면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기도했습니다. 올해만큼은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배고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건강을 위해. 하지만 조선의 부모들에게 배고픔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근은 언젠가 끝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수학기가 오면 다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요. 하지만 조선 부모들의 걱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병도 이겨내고 굶주림도 이겨내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혼인이었습니다. 조선의 부모에게 자식의 혼인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딸을 둔 부모의 걱정은 남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하면 여자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는 친정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시댁이 나쁘면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한 양반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아, 오늘 너를 시집 보낸다. 너를 낳고 기른 지 16년, 오늘이 우리가 함께 사는 마지막 날이구나. 내가 가는 집이 좋은 집이기를 밤낮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알겠느냐. 혼담을 나눌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딸을 시집 보내는 날, 조선의 어머니들은 안도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안도한 이유는 딸의 혼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혼인하지 못하면 평생 시집살이보다 더한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혼처를 정하는 것이 부모의 큰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느낀 이유는 이제부터 딸의 인생이 자신의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구박을 받아도 친정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시집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구타하여 죽게 한 시어머니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올라왔다. 시댁 식구들에게 학대받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의 사연이 보고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친정 부모는 딸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 번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7가지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여성에게 극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둔 부모는 혼처를 정할 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중매인을 통해 상대 집안을 알아보고 소문을 듣고 가능하면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랑의 성품은 어떤가, 시어머니는 엄한가 자상한가, 집안 형편은 어떤가, 시집 식구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혼담을 나눌 때는 상대방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으니까요. 한 조선시대 어머니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에게서 편지가 왔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자상하고 남편도 착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편지는 시어머니가 먼저 읽고 나서 나에게 보내진다는 것을. 내 딸이 정말 행복한지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밤마다 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딸을 시집 보낸 뒤에도 부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시집 식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하지만 자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며느리가 함부로 친정에 가는 것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딸에게서 오는 편지 한 장, 소식 한마디에 매달렸습니다.
한편 아들을 둔 부모의 걱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하면 대를 이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불효에는 3가지가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조상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면 조상의 영혼이 굶주린다고 믿었습니다. 후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야 집안일을 도울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늙어가는 부모를 대신해 농사일, 집안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혼수를 준비하고 예물을 보내고 잔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 빚을 내서라도 혼례를 치렀습니다. 둘째, 좋은 신부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신부의 집안 배경, 신부의 성품, 건강 상태 등을 따져야 했습니다. 특히 양반 집안은 문벌을 중시했기 때문에 신분이 비슷한 집안끼리만 혼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실의 혼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배필을 정하는 간택 과정에서 수많은 후보가 올라왔지만 최종 선택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면 왕실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배필을 잘못 정하면 집안이 불화했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거나 효성이 없으면 시부모가 고생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아내를 학대하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한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장가를 갔다. 신부는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좋다고 소문났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 지 석 달도 안 돼 신랑이 신부를 내쫓았다. 이유인즉 신부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다. 신랑은 여자가 글을 알면 교만해진다며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신부의 부모는 통곡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비합리적 관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교육받는 것조차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결합이었지만 동시에 두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처를 정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부모들은 자식의 혼인 날까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일까? 우리 아이가 저 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혼례를 마친 뒤에도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은지, 고부 갈등은 없는지, 손주는 언제 볼 수 있을지. 현대를 사는 우리도 자녀의 결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부모는 조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힘들면 이혼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부모가 정한 혼처가 곧 평생이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식은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그 책임감이 조선 부모들을 짓눌렀습니다. 혼인이라는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는 또 다른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 추락이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지만 떨어지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부모들이 밤마다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어떻게 신분이 추락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영모에 연루되는 경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영모 사건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실제 영모도 있었지만 정치적 모함으로 억울하게 영모제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번 영모죄로 몰리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습니다. 이것을 연좌제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영모에 가담한 자의 아버지와 아들은 차명에 처하고 어머니와 딸과 아내는 관비로 삼는다. 역적의 집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들어 후세의 경계로 삼는다.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의 누군가가 영모에 연루되면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형당하고 딸과 아내는 관청의 종이 되어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이 직접 영모를 꾀하지 않아도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문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 집안이었다. 하지만 먼 친척 하나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우리 집안도 연좌되었다.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고 우리 형제들은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혔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이 묻어나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라. 조정의 일에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마라. 왕이나 왕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마디 잘못하면 영모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농담이 고변되어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둘째, 빚 때문에 신분이 추락하는 경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스스로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자매매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팔아 빚을 갚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먹을 것이 없을 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가 쌓이고 쌓여 원금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나 자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주려 자식을 팔아 살아간다. 심지어 아내를 팔아 넘기기도 한다. 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굶어 죽느니 자식 하나를 팔아서라도 나머지 식구를 살려야 한다면 이것이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팔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을 팔았다. 10살밖에 안 된 딸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팔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는다. 딸아, 용서해다오. 언젠가 내가 돈을 벌어 너를 꼭 다시 데려오마.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시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한번 팔린 자식은 영영 노비로 살았습니다. 셋째,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추락하는 경우였습니다. 살인, 강도,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벌을 받는 것은 물론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오형이라는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가벼운 죄는 매를 맞고 무거운 죄는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범죄의 기준이 모호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범죄가 아닌 일도 조선시대에는 중죄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대들거나 효도하지 않는 것도 범죄였습니다. 불효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반 남성이 천민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나마 묵인되었지만 양반 여성이 신분이 낮은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 엄청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는 태어나자마자 천민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함부로 남과 다투지 마라. 관가의 일에 말려들지 마라.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아니,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신분제도는 없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고 그 신분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탈 없이 사는 것을 더 바랐습니다. 출세하지 못해도 좋으니 제발 말썽 없이 조용히 안전하게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과거 시험은 어땠을까요? 조선 부모들은 정말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길 바랐을까요? 우리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으면.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부모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과거 급제는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거 시험은 극소수만이 합격하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문과 급제자는 총 약 1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1년에 평균 30명꼴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양반 자제들이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 30명만이 합격했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서울대 입학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과거를 준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선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서당에 다니거나 스승을 모셔야 했습니다. 책을 사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책은 매우 비쌌습니다. 책 한 권 값이 쌀 몇 섬에 해당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 짓고 장사도 못 했습니다.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려면 한양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수백 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행 경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서민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웃집 양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한다. 동네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부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다. 우리 아들은 내일도 밭에 나가 일할 것이다. 대부분의 조선 부모들에게 과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양반 집안이라고 해서 모두 과거를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양반 중에서도 가난한 양반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양반을 뜻하는 한량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신부는 양반이지만 재산이 없어서 과거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과거 공부에 매달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려가게 할 것인가. 많은 부모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 양반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라. 우리 집안 형편으로는 내가 급제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 차라리 농사를 배우고 검소하게 살아라. 벼슬하지 못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관직에 나가 녹봉을 받고 권력을 누렸습니다.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부모 10명 중 9명은 과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단순했습니다. 탈 없이 살아다오. 건강하게 지내다오. 끼니만 굶지 마라.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껏 살아라. 이것이 대다수 조선 부모들의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과 사극을 통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부모들이 정말 바란 것은 자식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부모의 사랑은 지금과 달랐을까요? 조선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입니다. 사회제도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선시대 부모들도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절실하게 사랑했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현대의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부모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엄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냉정해 보였습니다. 칭찬을 아꼈고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없어서였을까요? 한 조선시대 양반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꾸짖었다. 글공부에 게을리한다고. 아들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찌 바르게 자라겠는가. 방문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아들이 책을 펴고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엄격함 뒤에 숨겨진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조선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보다는 감정 표현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식의 옷을 깁고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식이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 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쓴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멀리 떠난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아, 편지를 받았구나. 내가 건강하다니 다행이다. 어미는 매일 내 생각을 한다. 내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밤에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내가 곁에 없으니 하루하루가 길구나.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다오. 또 다른 아버지가 과거를 보러 간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험을 잘 보았는지 모르겠구나. 급제하면 좋고 낙방해도 괜찮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이 편지들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조선시대 부모들도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유언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당부한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다오. 형제가 싸우면 아버지가 슬퍼한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한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딸아, 어미가 너를 시집 보내고 얼마 못 보고 가는구나. 미안하다. 시댁에서 힘들겠지만 참고 견뎌라. 내가 행복하면 어미도 저승에서 편안할 것이다. 내 동생들을 잘 돌봐주렴. 어미 대신 말이다.
유언에서조차 자식 걱정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효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즉 자애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되 동시에 깊이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소학이라는 유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엄격함을 잃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친근함을 잃지 말라. 조선의 부모들은 이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사랑스럽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고민했습니다. 한 선비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너무 엄했던 것은 아닐까? 아이가 나를 두려워하기만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밤마다 생각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겠다. 현대의 부모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엄한 건 아닐까?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시대는 달라도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자식을 일찍 잃는 부모가 많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은 어떠했을까요? 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위해 쓴 제문입니다. 아들아, 내가 떠난 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뛰어와 아버지 하고 부를 것 같다. 저녁이 되면 내가 내 무릎에 기대 앉을 것 같다. 하지만 너는 없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다시는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어머니가 죽은 딸을 위해 쓴 글입니다. 딸아, 어미가 너를 살리지 못했구나. 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대신 아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내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용서하렴. 무능한 어미를 용서하렴. 이 글들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몇백 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잃은 슬픔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조선시대의 부모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눈물, 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식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환경이 가혹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 한 부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좋다. 그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만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 바로 조선 부모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시대 부모들의 걱정과 사랑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굶주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불행한 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신분 추락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급제? 그것은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조선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만 있어다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다. 의료가 발달했고, 식량이 풍부하고, 교육 기회가 많고, 법이 평등합니다. 조선 부모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들 대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식이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항생제가 있고, 백신이 있고, 응급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밥을 먹이면 됩니다. 마트에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흉년이 들어도 굶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는 역사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부모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무엇을 걱정하나요? 자녀의 성적을 걱정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집을 살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자녀의 정신 건강을 걱정합니다. 우울하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은 아닐까? 자녀의 인간관계를 걱정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건 아닐까? 연애는 잘하고 있을까?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와 본질은 같습니다. 조선 부모는 자식이 병에 걸릴까봐 걱정했습니다. 현대 부모는 자식이 우울증에 걸릴까봐 걱정합니다. 조선 부모는 자식이 굶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현대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까봐 걱정합니다. 조선 부모는 자식의 혼인을 걱정했습니다. 현대 부모도 자식의 결혼을 걱정합니다. 조선 부모는 자식의 신분 추락을 걱정했습니다. 현대 부모는 자식의 사회적 실패를 걱정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혹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선 부모는 자식이 살아만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부모는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조선 부모보다 우리가 더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의 걱정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탈 없이 살아라는 말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가 너무 커서 힘들어합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 성공해야지. 이 말들이 사랑인지 압박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선시대 한 부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이 출세하면 기쁘다. 하지만 자식이 출세하지 못해도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의 평안이다. 이 말을 곱씹어 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영광일까요? 평안일까요? 자식이 1등하는 것과 자식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는 당연히 행복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표를 보며 한숨 쉽니다. 남의 집 아이와 비교합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을 합니다. 조선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조심해라. 탈 없이 살아라. 현대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남들보다 잘해라. 어느 쪽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답은 없습니다. 둘 다 사랑입니다. 다만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 부모든 현대 부모든 결국 바라는 것은 같습니다.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진심입니다. 조선 부모들은 그 행복을 생존에서 찾았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현대 부모들은 그 행복을 성공해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하지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식 본인이 결정할 문제일 겁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 부모들이 자식에게 과거를 강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현대 부모들도 자식에게 특정한 길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선시대 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다. 출세는 안 해도 좋다. 부자가 안 돼도 좋다. 그저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 말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